요양병원 3층 상담실. 창문 너머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천천히 번지며 유리창을 적셨다. 소독약 냄새가 차가운 공기 속에 퍼졌고 형광등은 간헐적으로 깜빡이며 어색한 정적을 흔들었다. 테이블 위에는 아버지의 요양원 입원 서류가 놓여 있었다. 마치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채 차갑게 던져진 운명 같았다. 맞은편에 앉은 윤석과 윤소라는 별일 아니라는 듯 담담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윤석은 문득 짜증스러운 듯 서류를 내 쪽으로 밀었다. 서류가 테이블을 스치는 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다. 그 마찰음이 마치 71년 동안 내 어깨를 짓눌러온 책임감의 무게를 끌어당기는 듯했다. 형, 보호자는 형이 하셔야죠. 장남이잖아요. 그 말은 공기 속을 가르고 깊게 박혔다. 나는 무심히 시선을 내렸다. 서류 가장자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은 내 손끝에서 전해지는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서 부서지는 인생의 조각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윤소라는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다. 비웃음이 담긴 입꼬리를 살짝 올린 채 입술을 가린 손 너머로 작게 숨을 내쉬었다. 아주버님은 혼자시잖아요. 돈도 남고 시간도 남고 저희는 애들 학원비에 월세에 도장 하나 찍는 게 뭐 그렇게 어렵나요? 그 말이 무심히 내 머리 위로 떨어졌다. 마치 녹음기 테이프처럼 과거의 목소리가 스멀스멀 다시 살아났다. 성진아, 너는 형이니까 참아야지. 성진아, 너는 장남이잖니. 71년 동안 반복되어 온 강요의 문장들. 그 말들이 빗방울처럼 뚝뚝 떨어져 가슴 한복판을 짓눌렀다. 나는 천천히 손끝으로 서류를 밀어냈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손가락 마디 하나하나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심장은 한없이 조용했고 목소리는 생각보다 담담했다. 이건 내가 안 해. 말끝이 끝나자 방안 공기가 단단히 얼어붙었다. 윤석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코웃음을 쳤다. 재수 씨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마치 기가 차다는 듯 고개를 젖혔다. 형, 또 왜 이러세요? 장남이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들의 가벼운 비웃음 소리에 내 안에서 무언가가 탁 끊어졌다. 평생을 버텨온 억눌린 감정의 밧줄이 허무하게 끊어지는 소리였다. 나는 깨달았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걸. 내 인생은 더 이상 그들의 요구에 맞춰 꿰매어지는 누더기가 아니었다. 창밖으로 세찬 바람이 불었다. 젖은 나뭇가지들이 흔들렸고 깜빡이는 형광등 아래 나는 처음으로 작고도 단호한 결심을 굳혔다. 이젠 내 차례다. 안녕하세요. 충청북도 단양에서 71년을 살아온 퇴직 공무원 박성진입니다. 이제야 늦은 인생이지만 처음으로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또 다른 누군가의 작은 용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20살 나는 이미 가장이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아버지는 내 손을 꼭 쥐고 말하곤 했다. 성진아, 너는 형이니까 좀 참고. 윤석이 먼저 대학 보내자. 그 말은 따질 틈도 없이 내 마음에 깊게 파고들었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살이. 시장 노점상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던 아버지의 굽은 어깨.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집안엔 선택지가 없다는 걸. 윤석이 대학에 합격하던 날 나는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등록금이 없었다. 주머니에 남은 건 몇 장의 지폐뿐. 꿈은 잠시 서랍 속에 접어두어야 했다. 결국 나는 학교 대신 공무원 시험을 택했다. 안정적이라는 단어 하나에 스스로를 밀어넣었다. 어릴 적 그리던 삶은 먼지처럼 흩어졌다. 첫 월급을 받던 날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 이제야 살 것 같다, 성진아. 고맙다. 그 말에 나는 잠시나마 세상의 무게를 잊은 듯했다. 내가 기둥이 된 것 같았다. 뿌듯했다. 어깨가 으쓱거렸다. 그러나 그것은 긴 고통의 서막에 불과했다. 13년 동안 나는 윤석에게 등록금을 보태주고 자취방 전세금도 마련해 주었다. 윤석은 전화로 웃으며 말했다. 형이 있어서 다행이야. 형 없었으면 나 대학도 못 갔어. 그땐 그 말이 칭찬인 줄 알았다. 하지만 나중에야 깨달았다. 그건 형이 있으니 나는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변명일 뿐이었다. 윤석은 20대 후반 친구와 사업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잘 나갔다. 차를 사고 좋은 옷을 입고 골프 치러 해외여행도 다녔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았다. 카드 돌려막기, 사채, 투자 실패, 그리고 결국 또다시 나를 찾아왔다. 형, 이번에 조금만 도와줘. 진짜 마지막이야. 형은 나중에 연금도 나오잖아. 나는 아무 말 없이 조금씩 쪼개서 넣고 있던 적금 통장을 꺼냈다. 하얗게 줄어든 잔액을 보면서도 외면하지 못했다. 윤석은 더 당당해졌다. 형이니까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 결혼은 마흔을 넘겨서야 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늦었다. 그러나 그녀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항상 웃음 짓던 얼굴,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던 모습, 그 모든 게 고단했던 내 삶에 작은 숨구멍이 되어 주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결혼 10년째 되던 해, 아내는 유방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세상은 그 순간 멈춘 듯 했다. 그러나 시간은 무심하게 흘렀다. 유방암 판정 9달 만에 그녀는 내 곁을 떠났다. 마지막 병실에서 나는 그녀의 식어가는 손등 위에 이마를 댔다. 속삭였다. 정말 미안해. 내가 장남이라 가족들을 챙기느라 많은 책임감으로 바빠서 당신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그런데 이렇게 허무하게 당신을 보낼 수 없어. 안 돼, 안 된다고. 제발 가지마. 아무리 목 놓아 소리치고 울었지만 아내를 붙잡을 수는 없었어요. 그 모든 말들은 이미 늦은 말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병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던 그 순간에도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엔 윤석의 이름이 떠 있었다. 형, 큰일 났어. 사업 자금 좀.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결국 또 적금을 해지했다. 아내의 장례식장에서도 윤석은 돈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세월은 조용히 그러나 무심하게 지나갔다. 마흔을 넘기고 쉰을 넘어도 내 인생은 언제나 같은 자리였다. 윤석은 사업을 시작했다, 망하고 또다시 시작했다, 무너졌다. 그때마다 어김없이 나를 찾았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형,
이번엔 진짜야. 대박 날 거야. 형은 혼자니까 여유 있잖아. 혼자니까. 그 말이 가슴 한가운데 맺혔다. 그래, 나는 혼자였다. 여행 한 번 못 떠났고 취미 하나 제대로 가져본 적 없었다. 시간이란 것도 꿈이란 것도 모두 남을 위해 흘려보냈다. 남은 건 월급날마다 걸려오는 윤석의 전화뿐이었다. 어느 날 동네 정육점 아줌마가 웃으며 말했다. 성진이는 장남이라고 가족한테 참 잘해. 동생 사업도 도와주고 아버님도 혼자 모시고. 나는 그냥 웃었다. 하지만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다. 뭘 잘한다는 건가? 이건 빚이다. 내 인생 전체가 빚이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던 어느 날 아버지는 치매 진단을 받았다. 윤석은 또다시 돈을 요구했고 재수 씨 윤소라는 당연하다는 듯 나에게 기대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요양병원 상담실 테이블 위로 서류가 내 앞에 밀려왔다. 형이니까요. 장남이니까요.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돌이켜보게 만들었다. 나는 과연 나로 살아본 적이 있었던가? 한 번이라도 내 이름으로 내 삶을 선택해 본 적이 있었던가? 상담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버거웠다. 눈앞에는 수없이 찍어온 도장들이 겹쳐 보였다. 윤석의 첫 전세 계약서, 사업 대출 서류, 아이들 학자금 보증서, 아버지 병원 동의서, 항상 마지막 줄엔 보호자 서명이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늘 박성진이라는 이름이었다. 윤석은 답답한 듯 입을 열었다. 형, 또 왜 그러세요? 우리도 요즘 진짜 힘들어요. 형님은 공무원으로 평생 편하게 살았으니까 이해 못 하시겠지만, 그는 가볍게 컵을 내려놓았다. 탁 메마른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솔직히 형은 그냥 도장 찍는 기계잖아요. 평생 도장만 찍으면서 살아온 사람 아닌가요? 그 말에 가슴 한복판이 무너졌다. 71년 동안 쌓아온 인내와 체념의 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 나는 숨을 멈추고 의자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다. 그때 재수 씨 윤소라가 무심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그나저나 아주버님, 형님 돌아가신 것도 아주버님이 너무 일만 하시느라 돌보질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순간 귀가 먹먹해졌다. 아내가 병상에 누워 힘겹게 내게 속삭이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성진 씨, 우리 여행 한 번만 가요. 그 소박한 소원조차 나는 끝내 들어주지 못했다. 퇴근조차 제때 못하던 삶. 민원에 시달리다 겨우 눈인사 한 번 하고 돌아섰던 나 병실을 나오자 맞아 아내의 병원비를 계산하기 위해 은행에 신용대출을 받던 그해 윤석은 제주도 펜션 투자로 수천만 원을 날렸다. 그때도 결국 또다시 도와준 건 나였다. 기대와 요구에 떠밀려 묵묵히 내 삶을 내어주었던 나. 그리고 지금 그 오랜 세월을 그들은 단 한 문장으로 가볍게 요약했다. 형은 평생 공무원으로 편하게 살았잖아요. 가슴 한가운데를 후벼 파는 말이었다. 공무원 연금 나온다며 그간 내가 떠안았던 수많은 빚과 희생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듯. 재수 씨는 팔짱을 낀 채 비웃으며 덧붙였다. 어차피 아주버님 밖에 없잖아요. 뭘 그렇게 고민하세요? 이미 정해진 건데요. 그 말이 방 안에 뚝 떨어졌다.
공기마저 무겁게 내려앉았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숨을 삼켰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무언가가 조용히 부서졌다. 방 안의 공기는 바늘처럼 날카로워졌다. 나는 조용히 숨을 삼켰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도장을 찍어주지 않겠다고. 혹시 여러분은 가족 자식식 아니면 누군가의 기대와 요구에 묶여 자신의 삶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당신이라면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들려주세요. 병원 상담실은 숨을 삼키듯 조용했다. 창밖으로는 빗방울이 유리창을 흠뻑 적시며 흐르고 복도를 지나던 병원 직원이 비지를 멈춘 채 이쪽을 힐끔 바라보았다. 또 큰아들네. 무심한 시선 너머로 들려오는 속삭임 같은 시선들.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나는 언제부터인가 당연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손끝이 서류 가장자리를 스쳤다. 메마른 촉감이 손바닥을 따갑게 때렸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건 내가 안 해.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싸늘히 가라앉았다. 윤석은 코웃음을 쳤고 재수 씨는 말없이 팔짱을 풀었다. 창밖으로 불어온 바람이 커튼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그 바람이 지나간 자리엔 수십 년간 억눌렀던 인생의 잔해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상담실 문을 나섰다. 주머니를 더듬는 손끝에 걸린 것은 오래된 열쇠고리였다. 작은 주택 모양. 결혼 초 아내가 웃으며 건넸던 그 선물. 우리의 첫 집이야. 맑은 웃음소리가 귓가 어딘가에서 바람에 흩날렸다. 열쇠고리를 꼭 쥔 채 나는 처음으로 아주 작은 해방감을 느꼈다. 내가 살아온 71년이 이 작은 쇳덩어리에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었다. 며칠 후 집으로 돌아온 날, 문을 여는 순간 공기가 달랐다. 윤석과 윤소라가 거실을 점령하듯 앉아 있었다. 윤석은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소파에 깊게 등을 기대고 있었고, 윤소라는 손톱을 보며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형, 기다렸어요. 나는 말없이 외투를 벗었다. 그들의 표정엔 조바심도 미안함도 없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당연했다. 아주버님, 병원에서 오늘까지 보호자 서류 다시 받으래요. 도장 없으면 접수 안 된대요. 윤소라가 싱긋 웃었다. 그리고 윤석은 서류와 볼펜을 툭 내 앞에 던졌다. 형, 장남이잖아. 형이 해야지. 혼자고 시간도 많고 돈도 있잖아. 그는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덧붙였다. 형은 진짜 사람 정 없어요. 장남이 뭔데요? 그냥 종이에 도장 하나 찍는 거잖아. 그 말과 함께 서류가 다시 한번 내 앞에 떨어졌다. 이번엔 아무런 예의도 없이 구겨진 휴지 조각처럼. 윤소라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젖혔다. 비웃는 듯한 입꼬리, 피하지 않는 차가운 눈빛. 아주버님은 좋으시겠어요. 혼자시니까. 우린 진짜 죽을 맛이에요. 도장 하나만 찍어주시면 될 텐데. 나는 멍하니 그 말을 들었다. 이 말을 들으려고 평생을 살아온 걸까? 아버지, 어머니, 아내. 그리고 내 인생. 윤석은 다시 서류를 밀어붙였다. 형이 보호자잖아요. 순리대로 갑시다. 재수 씨 윤소는 입을 가리고 웃었다. 아주버님,
이것도 못 해주시면 정말 곤란해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딱 마이너스하고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71년 동안 억눌러온 분노의 둑이 무너졌다. 나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서류를 밀어냈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이제 내 몫이 아니야. 내 이름은 거기서 빼. 정적이 흐른 방 안. 윤석은 다시 코웃음을 쳤고 재수 씨는 팔짱을 풀었다. 형이 뭘 그렇게 망설이세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가족이 필요할 때마다 도장 찍고 지원해주던 형이었는데 갑자기 왜 이러세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서류 표지를 덮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됐어. 이제 진짜 됐어. 그 말과 함께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문 너머에서 처음으로 스스로를 생각했다. 나는 아버지를 버리는 게 아니다. 다만 이 가족의 무게를 더는 내게 떠넘기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날 밤 식탁 위에는 여전히 후견 포기 각서와 요양원 기부 약정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회색 볼펜 하나가 그 위에서 가만히 누워 있었고 그 옆엔 윤석이 놓고 간 미지근한 커피컵이 반쯤 식어 있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다. 나는 아버지를 조용한 병원으로 옮겼다. 창가로 흐릿한 겨울 햇살이 스며드는 곳. 바람 한 점 없는 그 안에서 아버지는 조용히 누워 계셨다. 나는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마지막으로 앙상한 뼈만 남은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을 부드럽게 닦았다. 굳은 살 박힌 손등 위로 말없이 눈물이 떨어졌다. 거칠어진 다리도 쭈글쭈글해진 발등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나는 참았던 눈물을 끝내 삼킬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 고생 많으셨어요. 긴 세월 엄마 없이 저희들 챙겨주셔서 손끝에 닿은 아버지의 온기가 점점 희미해지는 걸 느끼며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버지라서 사랑합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순간이었다. 감긴 아버지의 눈가에서 눈물 한 줄기가 주르르 흘렀다. 깊게 패인 주름골을 따라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아버지는 힘겹게 손가락 하나를 아주 작게 움직이며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가느린 숨결로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성진아.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너져 내렸다. 참아왔던 울음이 터져 나왔다. 나는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꽉 감싸 안고 고개를 더 깊숙이 숙였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웠던 짐도 가장 가벼운 한마디로 풀어질 수 있다는 걸. 아버지는 끝내 눈을 뜨지 못했지만 그 한마디가 내 가슴 속에 오래도록 울렸다. 그렇게 나는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게, 가장 조용하게 보내드렸다.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세상은 아무 일 없었던 듯 돌아갔다. 단지 내 안에서만 오래 묶였던 사슬이 하나하나 끊어지고 있었다. 며칠 후 윤석에게 닥쳐온 현실은 차가웠다. 사무실 구석에 웅크린 그는 직원들 앞에서 숨을 몰아쉬었다. 사장님, 이번 계약 엎어졌습니다. 강릉 쪽 물류회사에서 실내 불가라 손 뗀답니다. 서류를 내던지듯 올려놓은 직원의 말투는 차가웠다. 요즘 사장님 인상 너무 무섭대요. 다들 뒷말하는 거 아세요? CCTV 영상이랑 소리 녹음,
SNS에 퍼졌어요. 회의 때 소리 지르던 거 나 혼자 다 책임져야 돼? 윤석의 울분이 담겼던 그 말도 이제 조롱거리가 되어 돌아왔다. 커피잔이 그의 손을 떠나 바닥에 떨어졌다. 커피가 아니라 체면과 권위가 산산조각 났다. 부장은 냉정하게 말했다. 투자자도 출자 철회했습니다. 기사화 준비 중이랍니다. 욕설 갑질, 지연 월급, 회계 불투명 셋 다 터졌어요. 윤석의 시야가 흐려졌다. 은행 잔고는 이미 바닥을 쳤고 카톡방에선 직원들이 하나둘 퇴사 단톡방을 만들고 있었다. 그때 핸드폰으로 도착한 아들의 문자. 아빠, 학교에서 친구들이 그러더라. 너희 아빠 유튜브 올라왔다고. 이제 나 좀 창피하게 하지 마. 그 한 줄에 윤석은 결국 바닥에 주저앉았다. 가슴을 움켜쥔 채 터져나오는 흐느낌을 삼켰다. 그리고 한참을 멈추지 않는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바닥에 떨어졌다. 형? 형 목 놓아 울며 불며 불러본다. 왜 그 말이 이제야 들리냐고. 그 시각 윤소라는 마트 계산대 앞에 서 있었다. 총 금액 11만 2천 원입니다. 포인트 차감하시겠어요? 단말기에서 들려오는 B- 소리. 잔액이 없습니다. 신용카드를 연달아 긁었지만 B-, B-. 주변 시선은 따갑고 숨은 턱 막혔다. 뒤에 서 있던 여자가 쏘아붙였다. 아유, 뭘 그렇게 오래 걸려요. 다들 바쁜데. 뭐 하는 거야야. 윤소라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주우며 듣고 말았다. 윤석이 와이프 아니야? 남편 월급도 못 주고 형님한테 손 벌리다더니 머리를 깊숙이 숙이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라면 2봉지값만 계산했다. 차로 돌아가는 길 핸드폰이 울렸다. 남편이었다. 여보, 회사 망했어. 전화기는 아스팔트 위로 떨어졌고 화면은 깨졌다. 마치 그들의 가족처럼. 그날 밤 윤석과 윤소라는 말없이 마주 앉았다. 식탁 위엔 라면 2그릇. 서로의 눈엔 공허함과 원망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이 소식을 동네 슈퍼 아주머니께 들었다. 회사가 부도났고 월급은 미지급됐고 동생은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가슴 한구석이 저릿했다. 평생 도와줬던 동생이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나는 서랍을 열어 나를 위한 꿈들을 꺼냈다. 나는 조용히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전부터 묵혀두었던 하나의 봉투가 있었다. 천천히 꺼내며 나는 속삭였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의 시간이다. 먼지가 내려앉은 여행 책자, 배우고 싶었던 목공 수업 안내문, 아내와 가고 싶었던 바닷가 펜션 사진. 이제는 내 차례였다. 내가 나를 위해 살아야 할 시간이었다. 그리고 6개월 후 나는 단양역 앞에 작은 포장마차를 열었다. 하늘빛 천막 아래에서 어묵 국물을 끓이며 사람들을 맞이했다. 아내가 좋아했던 색, 하늘빛. 오히려 그 색이 지나가는 이들의 발길을 붙잡아 주었다. 윤석과 윤소라도 가끔 포장마차를 찾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진심이 담겨 있었다. 윤석과 윤소라는 법정에서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윤석은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법원은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윤소라도 살림을 정리해 일부 피해 보상에 힘을 보탰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세상에 고개 숙이고 다시 살아가고 있었다.
몇 달이 흐른 뒤 윤석과 윤소라는 조심스럽게 내 포장마차를 찾아왔다. 예전처럼 건방진 기색은 없었다. 깊게 꺼진 눈빛, 초췌한 모습, 조심스런 몸짓, 그들의 얼굴엔 뼈저린 후회와 진심 어린 반성이 담겨 있었다. 나는 국자를 저으며 그들을 바라봤다. 억울함도 상처도 이제는 다 바람처럼 흘려보내기로 했다. 삶은 결국 각자가 감당해야 할 몫을 끌어안고 다시 일어서는 일이니까. 포장마차 한쪽 구석에는 작은 팻말이 세워져 있다. 장남도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그리고 동생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포차는 매일 분주했다. 어묵 국물 냄새에 이끌려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었고 하루하루 포장마차는 작지만 따뜻한 웃음으로 채워졌다. 나는 매달 수익의 일부를 유방암 환우단체에 기부하기로 했다. 박성진과 고은이 내 이름과 세상을 떠난 아내의 이름으로 그녀가 마지막까지 간직했던 따뜻한 미소를 세상 어딘가에 남기고 싶었다. 기부를 하고 돌아오는 길, 나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반짝이는 별빛이 오래전 아내의 웃음처럼 다정했다. 그리고 그날 밤 포장마차를 정리한 뒤 평상에 앉아 맥주캔을 열었다. 시골 밤하늘은 깊고 조용했다. 나는 천천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 나로 살기로 했어. 당신이 늘 말하던 거잖아. 이제야 해보네. 그 순간 바람이 살짝 내 뺨을 스쳤다. 마치 아내가 조심스레 손을 대는 것처럼 어디선가 아주 조용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괜찮아. 나는 미소 지었다. 그건 바람이 아니라 늘 내 곁에 머물러 있던 아내의 마음이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나라는 이름으로 깊이 잠들었다. 가족이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기까지 71년이 걸렸다. 그 짐을 내려놓는데 또 1년이 걸렸다. 그리고 이제 내 인생에 처음으로 찍은 도장은 나 자신이었다. 하늘빛 포장마차의 작은 불빛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빛났다. 늦게 찾은 나의 자리, 나는 여기서 남은 생을 살아갈 것이다. 진심으로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하루가 늘 따뜻하고 웃음과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당신과 함께 걸어갈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겠습니다.